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 사주고 혼수까지 다 해줬지만 시댁에만 용돈을 주고 정작 자신은 멸시당했다는 박순자님의 사연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며느리가 아들과 박순자님 사이를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넘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하루도 맘 편할 일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한평생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온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제게 찾아온 이 사건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건설 현장과 작은 가게를 오가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두 사람의 벌이는 합쳐서 3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지만 돈이 많든 적든 일단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저희 두 사람을 꼭 닮은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남편은 항상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별 탈 없이 자라서 대학을 잘 졸업해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넉넉한 형편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하는데 참 형편이 넉넉지가 않으니 미안하네. 당신한테도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하고. 당신도 참 미안할 것도 많네요, 정말.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나랑 재민이까지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잖아요. 나는 더 욕심 안 내요. 이대로만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뚝뚝하지만 한없이 따뜻했던 사람이 제 곁에서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50 중반 즈음이었고 아들은 갓 대학교에 들어간 새내기였습니다. 남편 없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저는 그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 밤마다 통곡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제가 주저앉으면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아들은 누가 돌보나 싶었거든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걸 멈추고 다시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도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여 본인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한창 시험 공부해야 할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는 무슨. 엄마 혼자 일하시는 거 제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어드리면 좋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는 틈틈이 하고 있으니까. 제게 활짝 웃어 보이던 아들이 얼마나 듬직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무타리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직장에 들어가 제게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아들이 어쩜 그렇게 든든하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제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아들이 딱 결혼 정년기였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며 제게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예의 바른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뻐 보이던지 얼굴도 말끔하고 옷차림도 단아하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말도 조곤조곤 예쁘게 하는 모습에 저는 두 말할 것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집을 해줘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값이 하늘을 찌르니 젊은 부부가 시작부터 빚에 허덕이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마침 그동안 모아온 돈과 조금만 대출을 보태면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땐 전셋집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저는 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죠. 재민아, 엄마가 너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닌데 엄마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이랑 이것저것 다 합하면 저기 서울 외곽 지역 쪽에 아파트 한 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니, 그래도 그 돈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모아오신 돈이잖아요. 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어미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전 재산 대부분을 보태주고 혼수 준비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이 사실을 알고는 제게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이자 괜스레 뿌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엄마의 역할과 좋은 시어머니의 역할을 함께 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신혼 생활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본인 에센스에 저희 집 이야기를 자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진, 아들 사진,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웃는 장면 등을 올리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 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우리 시댁은 이렇게 따뜻해서 좋다 같은 글을 써서 올리더군요. 저는 젊은 사람들 세계는 잘 몰라서 SNS를 잘 다루진 못했지만 가끔 며느리가 화면을 보여주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의 반응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며느리에 대한 자랑을 하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예쁜 짓 하는 며느리 드물다며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럴 때면 아들 하나 잘 둬서 며느리 복도 자연스럽게 딸려온 건가 싶어 괜스레 어깨가 으쓱했지요. 사실 이런 모습은 제가 늘 꿈꿔 오던 가족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고 제가 또 둘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반복되는 것이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라 여겼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초반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해주는 작은 연락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제가 해준 음식의 며느리가 SNS로 칭찬이라도 한 번 해주면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콧노래가 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아들이 업무가 바빠서 힘들어할 땐 며느리가 틈틈이 제게 전화가 와서는 애교를 부리며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님, 요즘 신랑이 야근을 자주 해서요. 기운이 많이 없어 보여서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 혹시 음식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 달라니. 그렇게 며느리가 물어보면 고민도 않고 달려가서 찜 달기든
삼계탕이든 뭐든 온갖 요리들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르쳐 주는 요리를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꼼꼼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명절에는 항상 사돈댁보다 저희 집에 먼저 와서는 자연스럽게 제 품에 안겼고 저랑 같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간도 봐주는 등 며느리가 아닌 딸같이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가 마냥 편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제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며느리가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편의 오랜 빈자리를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으로 메우려 했던 제가 그저 한순간이라도 완벽한 그림에 만족하고 있었던 거였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때의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나자 두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던 연락은 며칠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전화를 하면 오늘 야근이라 바빠요. 라던가 이번 주말엔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제가 다음 주쯤 너희 집에 들러도 괜찮겠니? 같이 밥이라도. 라고 물어도 아니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이번 달 내내 바쁠 것 같아서 조만간 저희가 들릴게요, 어머니. 라고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딱히 서운해하지는 않았어요.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다들 정신없이 바쁘지 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고, 되려 자주 연락을 바라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죠. 저도 젊었을 적 시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던 때가 있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혼부부라 그렇다고 하기엔 아들 부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날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더군요. 추석 전날 아들 내외가 너무 안 오기에 전화를 걸었더니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엔 처가 먼저 들렀다가 갈게요. 장인 장모님이 많이 기다리셔서요. 그래. 아유, 진작에 연락을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래. 처갓집 먼저 다녀오는 것도 좋지.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엔 오는 거지. 네,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항상 명절날에는 저희 집 먼저 들렀으니 사돈댁이 서운해하실 법도 하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흔쾌히 사돈댁에 먼저 들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추석이 끝나도록 아들 부부는 바쁘다, 몸이 안 좋다 등등 온갖 핑계를 대며 결국 저희 집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마음 한구석 어딘가 삐걱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김치를 담궈서 아들에게 너희 필요하면 조금 가져가라 고 말했는데 아들이 야, 우리 처가에서도 김치를 많이 받아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 말인데 괜히 주눅이 들어 다른 반찬은 필요 없냐는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반찬을 가져가지 않는 것도 사돈댁에서 다 해결을 하는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묘한 서운함이 점점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SNS라는 걸 잘 몰랐는데 문득 며느리가 요즘은 어떤 글을 올리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SNS에 회원 가입을 했고 로그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휴대폰에 연락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친구 추천에 아는 사람들 계정이 막 뜨더라고요. 저희 친구 추천창에 제일 먼저 뜬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계정을 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잠깐 게시글을 보여줬을 때는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바쁘다면서 이런 건 활발하게 하는가 보다 싶은 생각에 게시글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던 순간 저는 더 놀라운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지 벌써 1년째. 우리 부모님은 내 삶의 활력소 라는 글과 함께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 게시해 뒀더군요. 저는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스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딸이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 아들을 둔 사람이고 아들이 용돈을 준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보고 있자니 아들과 며느리가 최근 들어 저와의 왕래를 거의 끊다시피 한 게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는 저도 이렇게 큰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친정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큰 액수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조금은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낸 반찬까지 사돈댁 냉장고에 넣어 놓았더군요. 우리 집 냉장고가 꽉 차서 엄마 집 냉장고, 우리 집 반찬으로 채워두기 라고 당당하게 적어 놓은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사돈댁 냉장고에 채워져 있는 반찬은 대부분 제가 만들어 준 것이었거든요. 냉장고에 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제가 만들어 준 것들을 모두 사돈댁 냉장고에다가 넣어놓는가 싶은 생각에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도 당당하게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쾌해할까. 그래서 사이가 더 멀어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의 감정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안 바쁘면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어머니, 요즘 제일 바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조만간 바쁜 거 끝나면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응, 아니다. 죄송하긴 뭘. 그래, 바쁘면 하는 수 없지. 몸 잘 챙기고 큰 맘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밥을 먹자는 것조차도 쉽사리 거절을 당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조만간이라는 건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 내외는 제게 연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불만을 드러내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나이 먹어, 투정 부리는 엄마라는 이미지가 될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서운하기는 해도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니 워낙에 회사 일도 바쁠 테고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기도 할 테고 제가 너무 눈치가 없는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길어지니 제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도 참아줬으면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한 번쯤은 털어놔도 되는 것 아닐까 싶은 고민이 들었지만 막상 그런 이야기를 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자 제 지인들도 이 부분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들 결혼할 때 집이며 혼수며 다 해줬다면서 그런데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나 같으면 대놓고 한 소리 했다. 네가 너무 물러터진 거야. 요즘 애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꿍하니 참고만 있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니깐? 그래, 아들이고 며느리고 속상한 게 있으면 속상하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젊은 애들은 이야기를 안 해주면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 애들이 뭐 나처럼 한가한 것도 아니고. 지네들 바쁜 거 끝나면 그때 연락 주겠지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변명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자식과 며느리를 지인들에게 험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제가 무슨 큰 일이 생긴다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면 아들 부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외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저의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해 겨울 저는 심한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면역력도 강한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어디서 올맞나 싶었죠. 기침도 심하고 열도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요즘은 독감으로 입원까지 해요? 몰랐네요. 저는 그냥 약만 드시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감기나 독감 같은 것도 위험하다잖아. 기침이 안 멎고 열이 안 떨어져서 3일 정도 입원하게 됐어. 그렇구나. 그럼 당연히 병문안은 안 될 테고, 된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 찾아뵐 수가 없어서요. 어차피 3일 정도만 입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굳이 안 가봐도 괜찮죠. 밥 잘 드시고 약 잘 챙겨 드세요. 어머니, 저 이만 바빠서 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훅 밀려오더군요. 저를 찾아오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독감 환자였기에 면회도 불가능했고 다른 사람에게 독감 바이러스를 옮길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운함이 느껴졌어도 저는 언젠가 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달라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그 시간들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점이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전조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들 부부와의 서먹함이 이미 크게 느껴지던 어느 주말, 저는 아들네 집에 깜짝 방문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는 괜히 연락을 기다리고 서운해하는 것, 보다 한 번쯤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들더군요. 어른으로서 자식과 며느리가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고 말입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먹을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한 다음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없이 조용히 문 앞에 선 그 순간 집 안에서 선명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영락없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은 연락 안 오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오시긴 하시는데 뭐 딱히 별 말씀은 안 하셔. 그냥 뭐 밥 먹자, 보고 싶다, 뭐하니? 이런 의미 없는 말들만 하시고. 어휴, 어머님은 왜 그렇게 우리랑 밥을 못 먹어서 안달이시래? 안 그래도 요즘 걱정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용돈까지 바라실까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애들한테 용돈 달라 한 적이 있나? 애들이 그렇게 느끼고 부담스러워서 나한테 거리를 두고 있는 건가? 라는 당혹감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다음 주 주말에 제대로 연차 낸 거 맞지?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인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인생 첫 해외여행 가시는 날이잖아. 맞아, 나 너무 기대돼. 우리 엄마랑 아빠, 나랑 동생 키운다고
해외 땅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으시거든. 엄청 기대하시더라고. 당신, 일본 가 본 적 있어? 출장 때문에 자주 가봤지. 내가 또 현지 맛집들 싹 꿰고 있거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아, 그리고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어머님 귀에는 안 들어가게 해. 괜히 아시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같이 가자고 할까봐 걱정된단 말이야. 항상 제게는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던 아들과 며느리였는데 사돈댁을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간다는 말에 온몸에 힘이 탁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저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현관문을 살짝 두드렸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들은 곧바로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미안하다. 많이 놀랐지. 너희가 워낙에 바쁘다고 해서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다. 맨날 배달시켜 먹고 그런 거보다는 내가 직접 반찬 만들어다 주는 게 훨 낫겠다 싶어서. 신혼이라도 집에서 잘 챙겨 먹어야지.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에 들려있는 보따리를 받아들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죠. 한참 동안 이어진 침묵의 아들도 현관 쪽으로 나왔고 현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설마 반찬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응, 바쁘면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기도 힘들잖니. 그래서 엄마가 직접 만들어 왔어. 너희 지금 바쁘니? 안 바쁘면 점심이라도 같이 한 끼 하자. 아, 죄송한데요. 어머님 저희 곧 나가봐야 해서요. 죄송해요. 연락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만들어주신 반찬은 잘 먹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한없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단지 반찬을 전해주고 함께 차라도 한 잔 마시길 바랐는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저를 빨리 돌려보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여기 더 머물러 봐야 민망하기만 할 것 같아 바삐 발길을 돌렸죠. 계단 쪽으로 나와 한참을 서 있다 보니 방금 전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귀에 맴돌면서 억울함이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나?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나 있었던가? 집이며 혼수며 다 해줬으면 된 것 아닌가? 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더 서글펐던 건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와 같이 저를 귀찮은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쉽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아이들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니었을까? 내 나름대로 잘 해주려고 했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이 가슴을 깊게 찔렀죠. 속으로는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절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큰 상실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기는 말투와 아들이 거기에 설득당하는 장면을 직접 눈앞에서 본 이상 이전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낙관하기도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힘들고 아플 때조차 두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찾아와 주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하며 울부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아들의 마음을 더욱 돌아서게 만들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리 제게 미운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인지 여기서 더 멀어지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갈수록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자책하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까지도 아들이 이러다가 언젠간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과 미련이 한데 뒤섞여 제 마음을 갈갈이 찢고 있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와도 내적인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의 쓸쓸한 인생이 완전히 한 방에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 참 맞다. 그 이야기 들었수? 왜 여기서 버스 타고 30분만 나가면 있는 주공단지 있잖아요. 거기 한참 말 많았었잖아. 철거를 한다 만다 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응, 그랬었지. 근데 그게 왜? 재개발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거 생각나네. 그런데 거기 이번에 재개발이 확정이 됐다나 봐. 더 중요한 건 그 주변도 싹 다 갈아치우고 상권 개발에 들어선다네. 도시정비 사업을 한다나 봐. 그래서 예전에 그 주변에 땅 사놓은 사람들 완전 난리 났다잖아.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재개발 이슈에 대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주공단지는 거의 5년 가까이 재개발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주민들과 싸웠었는데 이제야 확정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주변도 함께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저는 불현듯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우리도 언젠가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두었던 조그마한 땅. 그 땅은 솔직히 말해 외곽 변두리라 시세가 크게 오르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어쩌다 할인된 가격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샀던 말 그대로 놀던 땅이었죠. 저는 꽤 오랜 세월 그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살았었는데 흐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주공단지 근처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공단지 주변 부지에 대해 구청이나 시청에서 재개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니 지주들이 사전에 움직이느니 하는 말들이 소문으로 돌다 보니 저도 괜히 관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슬쩍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의외로 그 주변 부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분이 많다는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노는 땅이라도 재산이니까 언젠간 쓸 데 있겠지라고 산 건데 누구도 거들떠 봐 주지 않는 땅. 그 땅이 가치라는 것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이 땅을 팔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들 부부가 머릿속에 싹 스쳤습니다. 저와 사이가 서먹해졌어도 집이며 혼수며 이미 지원해 줬던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 제가 땅을 팔아서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이 또 어떻게 태도를 바꿀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혈연을 끊을 수는 없으니 땅을 판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아들 내외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에게 돈을 내어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 제게 보인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아들이 보여 준 무심함을 떠올리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내게 고마워하는 건 잠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아플 때도 걱정 한 번 해주지 않는 아이들에게
또 나의 모든 걸 다 내어준다면 제 스스로가 바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저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처분해서 생기는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삼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도 하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릴 날이 온다면 그때 아들에게 줄 돈을 아주 조금이나마 남겨놓는 것으로요. 그렇게 늦은 결심이 서니 가슴 속에서 이제라도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야말로 제대로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땅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 일대를 노리는 투자자나 개발사 같은 곳이 꽤 있어서 부동산을 돌며 시세를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챙기다 보니 금세 땅을 매수하겠다는 희망자가 나타났지요. 가격 협상을 몇 차례 한 끝에 제 기대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완전 횡재하신 겁니다. 이렇게 땅 팔아서 좋은 시골에서 전원주택 사서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요. 우리 사장님은 뭐 따로 노후 계획 같은 거 있으셔요?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생각해 놓은 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써볼까 싶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며칠 후 저희 계좌로 땅을 매각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왔어도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우린 이 돈으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결국 이렇게 외로운 처지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 씁쓸한 현실을 다시금 되새기니 가슴이 시큰거려 오더군요. 하지만 이내 다짐했습니다. 남편 목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너무 아이들에게만 의존을 해왔었기에 스스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죠. 아들 부부가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아냈는지 갑자기 아들이 제게 다정하게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죠? 시간 괜찮으면 밥이나 같이 드세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전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던 말던 신경조차 안 쓰고 기본적인 연락조차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해 오자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며느리도 어머님 이번 주말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라고 애교 섞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평소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아이들이 내게 다시 마음을 열어줬다며 좋아했을 텐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려 달살이 돋을 만큼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음에 한 번 생겨난 불신은 괜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아이들이 만나자는 연락을 돌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을 하니 아들 부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잊고 살았던 며느리의 SNS에도 들어가 보니 웬 식물 사진과 함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는 중 같은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리고 하루에 몇 통씩 꾸준히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잘 챙겨 드시고 있느냐? 제가 가서 빨래라도 해드릴까요? 이런 의미 없는 문자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자를 계속해서 받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아들 내외가 정말 달라진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조금 흔들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었죠. 계속된 만남 거절, 그리고 연락을 무시하다 보니 아들 내외는 결국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저희가 한동안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챙겨드릴 겨를이 없었어요. 전부 다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고 같이 밥도 먹고 저희가 용돈도 더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이제 바쁜 거 다 끝나서 예전처럼 편하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어머님한테 음식도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기분 푸셔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외면하고 무시했던 아들과 며느리였는데, 이제 와서 태도가 싹 바뀌다니. 예전 같았다면 이런 아들과 며느리를 두 팔 벌려 반겨줬을 텐데, 이제는 과연 저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돈 냄새를 맡고 저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쁜 일이 끝났다니 다행이구나. 그런데 난 너희가 이전처럼 해주는 걸 바라지 않아. 나도 너희랑 연락 안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어. 내가 괜히 너희를 귀찮게 괴롭힌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그냥 나한테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너희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다. 나한테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잘해줄 필요 없어. 아들은 예상 밖의 반응에 약간 당황한 듯 했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라고, 앞으로는 정말 더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모습이 마치 연기라도 하는 것 같아 보여서 가슴이 쓰라리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한참 동안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아들 부부가 다시 나를 챙기겠다고 하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언제라도 아들 내외에게 다시 뒤통수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신이 마음 속에 자리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서로에 대한 애정과 배신감, 의심과 미련이 한데 뒤섞여 제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단박에 인연을 끊는 결정을 내릴 만큼 강한 사람도 못 되는 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게 분명해진 건 과거처럼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제 인생을 본격적으로 챙겨야겠다는 갈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결혼에 떠나간 뒤로 내가 뭘 위해서 나의 인생도 챙길 겨를 없이 열심히 달려왔나 하는 공허함을 때때로 느끼곤 했거든요. 물론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아왔다지만 막상 아들이 멀어져 버리니 한없이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좀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는 것보다 봉사활동 같은 걸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일부를 집 근처 요양원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케어하고 요양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확실히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가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직도 저희한테 서운한 거 남아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요즘 어머니는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전화 오면 무조건 반겨주시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문자 답장도 잘 안 해주시고 전화도 잘 안 받아주시고, 그렇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서운한 걸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저희도 피 말려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동안 제가 피말리는 기분 속에서 살아온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본인들의 감정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너 그동안 엄마가 너희 때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것도 바쁘다면서 거절하고, 전화를 걸면 귀찮은 듯 건성으로 대답하고, 아프다고 했을 때는 건강하라는 말 한마디 없고, 퇴원하고 나서도 집에도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주제에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엄마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땐 정말 저희 둘 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못 해드린 거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원래 서운한 거 속에 담아두고 그러시는 분 아니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래.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너 그날 기억나니? 내가 너희한테 전화도 없이 반찬을 들고 너희 집으로 찾아갔던 날. 사실 그날 현관문 앞에서 너희 두 사람 대화 다 들었다. 정확히 어떤 대화를 들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 나도 내 인생 스스로 잘 챙기면서 살 테니까 너희도 늘 그랬든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인생 알아서 잘 살아라. 끊는다. 이 말을 꺼내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항상 자식이니까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참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대답조차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안에 있는 말들을 털어내면 괜히 찝찝할 것 같았는데 되려 속이 확 트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노인회관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꽃꽂이 같은 것도 배우고 베이킹도 배우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니 상처받은 마음들도 완벽하게 치유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루를 살아가던 중 아들이 제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쩌다가 어머니가 땅을 매각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저기 주공단지 재개발되고 그 근처도 도시개발 정비 사업 들어가는데 그 주변 땅 중 하나가 어머니 땅이셨다면서요? 그래, 맞다. 그런데 그게 왜? 그 돈 어머니 혼자 다 쓰실 거 아니죠? 저희가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한데 그 돈 조금만 저희한테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나한테 태도를 싹 바꾸고 행동한 거냐 설마. 그건 아니고요. 그래 뭐.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봐야 뭐 하겠니. 내 시간만 아깝지.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먼저 너희한테 뭘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잖니. 나도 내 나름대로 정해둔 계획이 있다. 혹시 몰라. 나중에 네가 정말 노력해서 달라진다면 그때 내가 돈을 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희에게 줄 생각 추호도 없다.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어머니, 아무리 저희가 어머니한테 못했기로서니 자식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네 태도가 더 이해가 안 간다.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부모가 자식 힘들다고 무조건 돈을 줘야 한다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앞으로 돈 타령할 거면 두 번 다시는 전화 걸지 말아라. 저는 아들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매정할 줄 몰랐다 라는 글을 쓰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런 것 따위는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며느리가 SNS에 자기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고 장황하게 써올린 모양이에요. 댓글에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 여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고 아들은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며느리와 더 크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이걸 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며느리가 SNS로 생중계를 했답니다. 저는 그걸 다 구경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서도 딱히 두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할 일을 하기에도 하루가 부족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별거를 택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나하나 SNS에 써 올렸는데 그 모습을 보아하니 참 한심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미쳐 산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일일이 게시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걸 마지막으로 저도 SNS를 휴대폰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은 제게 틈틈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성 중인지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 속 깊게 골문 상처들이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로만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고 사랑을 베풀되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상처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저는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계속 보냈던 단문의 문자들과는 다른 그나마 진심이 가득 담겨 있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 왜 내 가족을 먼저 챙기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 이미 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리겠다는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예전처럼 제게 다정하게 다가와 줄 날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할 만큼 했으니까요. 설령 그날이 오지 않는다 해도 이제 저는 제 손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즐거움을 찾았으니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소소한 행복을 만드는 법을 배워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끔 밤이 되면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이따금씩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울지 말자고 행복해질 날들만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로 인해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조금 더 씩씩하게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론은 살아온 날만큼이나 남은 날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남편 없이도 자식이 떠나도 내가 스스로를 돌보고 주위를 돌볼 여력이 있다면 인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아들도 제게 다시 고개를 들고 진심으로 사죄할 때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날이 오면 늦게라도 따뜻하게 안아줄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데에 온전히 집중할 생각이에요. 늙은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